두 번째 셀 발제를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성곤 교수님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곤입니다. 저는 이제 주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근로체인 산업진흥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이제 김영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요청을 받았을 때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 협회에서 가장 요즘에 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많이 하는 게 조각 투자하고 NFT 관련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조각 투자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나와서 요거만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성의 없는 거가 아닌가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 토론자 분들께 죄송한데 뒤에 제가 조금 독일 쪽 사례들을 조금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쪽 거를 하는 게, 조금을 소개하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소명이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가지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각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코비드 19 이후로 이제 전부 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 대상 자산들, 특히 이제 가상자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음악 저작권이나 이제 명품 시계, 미술품, 부동산 이런 고가 자산들을 지분 형태로 쪼갠 후에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그 밖에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형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어떤 고가 자산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해서 이런 수익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물 자산을 등의 어떤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인식하고는 달리 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자산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어떤 형태로 조각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점점 새로운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각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어떤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서 실제로 정권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단 정권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정권의 발행이나 유통에 관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 역시도 이제 이런 투자 대상 실물 자산을 큰 고민 없이 이제 특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조각 투자 사업하고 관련하여서는 어떤 잠재적 위험성과 향후 투자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민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정권선물위원회가 2020년 4월 20일 날 처음으로 주식회사 무직카우에서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서 의미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규제 흠결 영역에 있던 어떤 비정액 증권에 대해서 정권의 개념을 확정한 첫 사례로, 향후 부동산은 물론 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이 금융감독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제 금융위와 5개, 5개 이제 민간 TF에서 한 정권관리 STO 관련한 어떤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월 28일 날 금융위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와 관련해가지고 자본시장 법규에 적용에 관한 시장 참가자의 예측을 가능성 제고하고 투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뮤직하우는
문제가 됐던 게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뭐 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사업 구조성 문제점에 주로 투자자 민원 사항들이 투자권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하고는 달리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하우에 대한 어떤 그 청구권에 불과하고 뮤직하우가 도산하는 경우에 청구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하여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 결제되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뮤직하우의 재무 상태나 청구권의 설계 구조 이런 등등이 투자 판단의 어떤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시가 부재하였다. 그리고 청구권 유통시장에서 감시책이 부재하여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런 점들이 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국내 주요한 어떤 조각투자 비즈니스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부동산에서는 뭐 세종텔레콤, 카사코리아, 루스트플럭을 비롯한 한 6개 정도가 지금 실제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서울옥션, 태사, 열매컴퍼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좀 전에 말씀드린 뮤직하우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우에는 방카우하고 뱅카우하고 그다음에 시계나 와인 이런 종류의 주로 조각 투자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국내의 실정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3년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로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조각 투자가 특히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프닝을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을 되어 오다가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좀 특이한 게 선박금융 쪽에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 사업이 잘 영위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은 기본적으로 ICO는 STO를 허용합니다. 바피엔에서 승인을 받으면 허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함부르크에 우리가 알고 거기에 있는 소지한 기업인데 이게 뉴쇼 인베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를 이걸 통해서 이제 선박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조를 해가지고 이 구매나 제조를 한 선박을 용선 계획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눠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채권 형식으로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번에 라스 핀프라는 게 이게 5번째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특이하게 자기 자본 조달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발행 총량은 한 2,100만 유로 정도 되고 이건 이제 조금 선박금융 자체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기본 투자 가장 최소 투자 단위를 1,000유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선 계약 최근에 이제 특히 해운 물류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용선 계약을 통해서 하고요. 전체 12년의 어떤 기한을 두고 12년 이후에 이제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십 원 컴퍼니를 해가지고 합자회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합자해서 지분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12년 동안은 보유하고 그 이후에 처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고 장점이고 이게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본이득세를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톤세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게 톤세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득세에 의한 어떤 그런 수익보다는 훨씬 절세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 보면 한 7%에서 한 8% 정도 연수익이 나온다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 회사들은 이 회사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전체 수익의 50%는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50%는 이제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은 요번에 기존의 어떤 민상법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상거래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법상의 새로운 어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는 것은 자산에서 발생해서 하는 수익에 대해서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진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권 관련한 이런 것들만 이제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조각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이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준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규제사항, 예를 들면은 뭐 공시라든지 영업의 인허가, 등록, 붉은 거래 제한 이런 여기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정권법상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는 6개의 어떤 정형적 조건을 두고 있고,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 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이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에 대해서 별도로 집합투자증권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정의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쭉 이제 다시 나열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서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고, 없는 경우에는 이제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정권으로 보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에는 이 6종류의 어떤 정형적인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금융 상품 체계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에 해당하는 여부들을 따질 때는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기준을 하게 되고, 해당 조각 상품과 관련된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금융의 기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어제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였는데,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일반 투자자 사기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로펌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법 체계를 우회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투자자 보호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결부되었을 때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투자 계약 증권이 될 텐데, 이 투자 계약 증권은 조각투자 상품 중에서도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사업자 없이는 조각 투자 수익 배분이나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 상품의 가격 상승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결국에는 이제 사업자가 어떤 그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작용을 하고,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투자자 계약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는 나중에 한번 따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예를 들면 조각투자 상품이 정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준수해서 조각시장을 발행하고 유통해야 됩니다. 즉 정권신고서 등 제출 등과 같은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인가나 집합투자 투자 중개업 같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야 하고, 또한 이외에 여타 법률상 허용 여부도 당연히 사업 형태에 따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영위해서 규제 사항의 일부 중에 적용 면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금융규제센터 박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는 앞에 내용들 쭉 요약한 건데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청 시 고려 사항으로는 뭐 결국에는 이제 필요성하고 혁신성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이하게 독일하고 좀 다른 게 자본시장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금융위에서 이제 나와 설명을 한 게 결국에는 이제 동일한 사업자가 정권을 발행을 하고 동시에 유통시장 운영하는 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명하였습니다. 이거 보고 방안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투자자 도덕투자 가이드라인의 보호 시사점은 기존의 그 뭐 법적 성격이라든지 규제 여부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조각 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금융단계가 어떤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법원을 기소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각투자에 대한 어떤 법규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위반 사법행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하우에 대한 어떤 정권성 판단에 새롭게 처음으로 적용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이 개념 아마 앞으로는 조각투자 상품의 어떤 정권성 검토에 있어서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어떤 이런 기준들은 뭐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NFT나 가상자산 어떤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어떤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도 이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계약증권은 사실은 기존에는 어떤 유통 관련 규제, 이게 이제 원래 유통을 어떤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유통 관련 규제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증권들은 유통을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통 관련 규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9일이죠. 전자기기 유가증권의 도입에 관한 법률을 공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독일 연방정부가 2019년 9월 18일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독일 법에 대해서 전자기기 유가증권을 개방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1-1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고요. 따라서 그전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류증권이 주였고 일부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 암호화 기술을 기반하는 어떤 유가증권 발행도 허용하는 그런 전자증권 도입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전자증권이 유가증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법제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적인 유가증권은 기존의 중앙예탁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4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분산영장 방식으로 적용되는 4조 3항인데 암호화 증권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기술 중립성을 어느 특정한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을 천명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암호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의 제3자가 중앙예탁기관 이런 거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혁신적인 새로운 제도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법은 이제 이런 전자증권을 우리 민법 전 제90조에서 의미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물건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물권적 합의와 이게 양도에는 물권적 합의와 목적물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만 양도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암호화 증권인데 암호화 증권에는 기존의 중앙등록기관 외에 별도로 이제 암호화 증권 등록부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발행인이 이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발행이 지정하지 않을 때는 발행인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발행하고 유통을 분리하다 보니 여기는 이제 발행인의 스스로 자기가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어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사점은 어떤 암호화 정권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자본 조달 형식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수용했다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그냥 이 은행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은행법 개정해가지고 은행법상에 보면은 타인을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 저장 또는 이 개인키를 보관하는 행위는 은행법이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수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은행법 1조 1항 이문 넘버 6서가 되는데 따라서 등록기관 운영자도 은행법상의 어떤 금융 서비스 기관으로 취급이 됩니다.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 사업은 대부분 은행업 내지는 금융 서비스업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업 라이선스나 금융 서비스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적인 인프라를 사용하는 어떤 중앙예탁기관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또 계좌를 관리해서는 그런 등록기관을 운영함으로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자본 조달, 새로운 자본 조달 방식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특히 이런 그 제도권 금융에 친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장벽이 많이 완화되는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